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6월 6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이기도 합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각 정당과 후보자 측 투표 참관인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노동당 참관인인 김하늘 씨는 박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선거 당일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러 반응들이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한 남자, 노동당 서울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하늘 사무국장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최강희의 영실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사법체계 부조리를 다룬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금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生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 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매주 금요일에는 한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대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어떤 인물들이 2016년 미국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정식으로 선언한 건 아니지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와 비공개 오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날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이미 올해 초부터 미국 최대 규모의 정치자금 모금단체 슈퍼팩이 힐러리의 2016년 대선 자금 모금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최대 규모의 슈퍼팩이 힐러리를 지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인 이 슈퍼팩의 이름은 미국을 위한 최우선 행동이고요. 이 단체가 공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후보를 위해 모금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 슈퍼팩 역사상 가장 이른 모금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든든한 자금줄과 대규모 지원 세력이 확보되면서 힐러리의 대선 출마가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미국을 위한 최우선 행동이라는 이 슈퍼팩,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모금액을 전달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 슈퍼팩은 경쟁 상대였던 공화당 롬니 후보를 비판하는 광고에만 무려 720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또 다른 민주당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 이 사람 역시 힐러리 지지를 선언했다고요? 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메뉴얼 시장은 지난달 힐러리 전 장관의 대권 도전 동료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슈퍼팩 레디 포 힐러리에 합류했습니다. 이메뉴얼 시장은 힐러리 전 장관이 전 세계 여성과 남성, 소년, 소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이렇게 지지 입장을 밝혔고요. 예. 힐러리에 대해서 똑똑하고 결단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인들에게 큰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메뉴얼은 미국의 유대계 인맥을 바탕으로 탁월한 자금 모금 실력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하면서 모금의 귀재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예. 그는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시카고에서 레디 포 힐러리 기금 마련 행사 2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미국에는 찻대기 같은 건 없는 모양이군요. 그런가 봐요. 예.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잠재적 후보들과 대선 가상 대결을 펼쳤는데 모두 이겼다고요? 그렇습니다. 폭스뉴스가 지난 4월 등록 유권자들에게 오늘이 대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질문했었는데요. 예. 힐러리가 50%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로 공화당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42%를 얻었습니다. 힐러리는 민주당 내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도 69%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어 조 바이든 부통령이 14%를 얻었습니다. 예, 69%와 14% 격차가 아주 크군요. 네. 예, 민주당 이렇게 힐러리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공화당 쪽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에서는 아직 독주하는 인물은 없고 몇 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유력 후보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있는데요. 예. 올해 초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포틀리 시장에게 정치적 보복을 하려고 워싱턴 브리지 2개 차선을 일시 폐쇄해서 교통대란을 초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크리스티는 자신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크리스티는 대선 출마의 비만이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최근에는 전보다 많이 날씬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이른바 검은 돌풍이 일으켰던 허먼 케인, 예, 대권 재도전 의사 밝혔다고요? 네. 전 미국 레스토랑 협회장인 허먼 케인은 최근 공화당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대선 재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2011년 흑인으로는 유일하게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었는데요. 민주당 후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을 제치고 양당 통틀어 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피자 체인 CEO 시절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도 사퇴했습니다. 예. 공화당에서는 또 어떤 인물들이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까? 최근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크루즈 의원은 지난달 말에 열린 공화당 지도자 회의 차기 대권 후보 예비투표에서 득표율 30%를 기록해 1위에 올랐는데요. 예. 그는 2013년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고 작년 보수 지지층 모임의 예비투표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대권 후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크루즈 의원 당내 보수 강경파 그룹이죠. 이 티파티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5월에 있었던 공화당 중간선거 후보 경선에서 티파티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티파티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을 듣고 있었는데요. 예. 크루즈 의원이 주목을 받으면서 티파티 지도부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티파티 후보를 대거 당선시키면서 몰락하던 티파티의 부활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2년여 남았지만 미국 대선에 나설 후보들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6월 6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는 그렇게 끝났고요. 네. 일단 또 세월호 아직도 실종자가 15분 있죠. 예. 예. 다시 그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 가운데 2개 빼놓고는 전부 지방선거 관련한 평가입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세월호 시신 수습 관련한 소식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한 지 16일 만에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일반인 탑승객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아침 6시 39분쯤에 세월호 침몰 지점 북서쪽 무려 40.7km 떨어진 해상에서 조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내에서 수습한 게 아닙니다. 40km 떨어진 해상에서 수습한 것입니다. 예. 시신의 주인공은 조모 씨인데요. 44살. 지난달 16일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구조가 됐지만 부인과 큰아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책본부의 시신 유실 방지 대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5중, 6중 그물망을 완벽하게 설치했다고 설명해놓고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예. 이에 대해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잠수사들이 투입되는 창문들에도 그물을 치면은 안전 문제 우려가 있고 그물을 쳤다 걷었다 하는 일 때문에 수색 작업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수색을 거의 완벽히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우현 쪽은 그물을 치지 않았다. 이쪽으로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배에만 그물을 친 게 아니라 2중, 3중으로 했다는데. 5중, 6중. 5중, 6중. 예. 그러면 뭐 이 설명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대책본부가 결국, 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선거가 끝나고 월드컵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차원에서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예. 또 중요한 소식이어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지방선거 평가가 일면 톱인데 예. 한겨레는 일면 톱이 바로 길환영 해임이었습니다. 사실 뭐 길환영 사장 해임은 예고된 일이었죠. 스스로 물러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버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자 PD는 물론이고 보도본부 부장단을 포함해서 팀장급이 대거 보직을 사퇴했고 양대 노조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채택했고 그리고 파업에 돌입했고요. 예. 이런 와중에 길환영 사장, 이른바 충성맹세에 동참하지 않은 제주 총국장 등을 사퇴시킨 데 이어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보도본부 부장 6명을 지역 총국에 평기자로 기습 발령내는 보복 인사를 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는데요. 그래서 KBS의 모든 사원 간부들이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제작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결국 길환영 사장으로는 KBS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 수 없다. 여당 추천 이사들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KBS 이사회 구조를 보면은 이사장을 빼고요. 보수 그러니까 여당 이사가 7명, 야당 이사가 4명입니다. 7대4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7표로 길환영 해임이 가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 추천 쪽 3명이 돌아섰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걸로 끝날 일이냐? 절대 아니죠. 누구를 후임 사장으로 임명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공영방송 위상에 걸맞는 균형감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야 할 텐데 글쎄요. 현재 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이 관행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그런 공정성을 담보한 이른바 야당도 인정할 만한 균형감 있는 사장을 선임할지 이건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 눈치나 살피는 제2의 길환영이 나온다면은 상황은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뭐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바탕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바로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한 예. 방식의 문제죠. 뭐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대4. 예. 항상 여당이 7이고 야당이 4면은 뭐 여당 추천 그 사장 후보가 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KBS 사장은 정권의 추천 인사가 되도록 돼 있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은 그동안 쭉 제기돼 왔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이게 실행된 바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해임 제청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있을까요? 예, 워낙 뭐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게다가 길환영 사장은 이명박 정권 때 임명이 됐습니다. 예. 친박 인사 사장에 앉힐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하나가 생기는데 이걸 마다한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그런 인사가 그만두게 됐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이걸 수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 해임 제청 그리고 해임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네. 청와대의 그 KBS 방송 관련 개입 여부 이거는 예. 국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또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지방선거 이야기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야당을 지지하신 분들 대다수의 생각이 이럴 겁니다. 어떻게 인천 경기에서 질 수가 있는가. 오늘 한겨레 경향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승부는 수도권에서 엇갈렸는데 새누리당이 광역자치단체장 수에서 9에서 8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표정이 더 어둡다는 거지요. 경기, 인천, 수도권 3곳 가운데 2곳을 치열한 접전 끝에 새누리당이 가져갔기 때문이란 거죠. 예. 사실 수도권 2대1 요거는 지난 2010년이나 이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때는 서울 경기였고 이제는 경기 인천이 된 것이죠. 이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말이죠. 자, 하지만 서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압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인천과 경기 세월호 참사의 직접 피해 지역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그렇죠. 안산이 이제 경기도에 있고요. 네. 또 황우여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긴 했지만 예. 세월호가 이제 인천에서 또 출항을 했고요. 네. 어쨌든 연관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일반인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는 인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찌된 일인지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면 관련 분석 기사가 있는데 이른바 박원순 효과가 있었던 서울과 달리 인천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대안 세력으로 시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울에서는 기존 정치인에 비해서 정파적 색채가 크지 않은 박원순 후보가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초선거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인천에서는 그런 후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 지역인 경기 지역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31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3곳을 차지해서 17곳에서 이긴 새정치민주연합에 뒤졌습니다. 애초 여론조사에서 남경필 후보가 개혁적 이미지를 앞세우면서 김진표 후보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났던 것에 비춰보면은 최종 선거 결과가 1%포인트 미만인 점은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진 것이다 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만큼 따라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겨레 분석으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인천에서는 진 거지만 경기에서는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또 경기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이 도농복합 지역이란 겁니다. 이번에 야당 기초단체장이 탄생한 곳을 보면 말이죠. 놀랍게도 서울 시계에 붙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부천, 구리, 그리고 성남, 고양, 김포까지. 김포가 원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예. 국회의원 지역구요. 여기서 이제 야당이 선거 완승을 한 걸 보면 역시 여촌 야도의 이런 선거 경향이 뚜렷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전체를 보면은 새누리당의 우세로 끝이 났는데 말이죠. 전국 226곳 가운데 새누리당이 117곳, 새정치민주연합이 80곳, 무소속이 29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왜 이렇게 졌을까?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비전 제시가 없고 무공천을 번복한 탓이다. 구체적으로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이 있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 외에도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싶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보수나 진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실망감이 컸던 것 같다. 기초선거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선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인구가 94만이거든요.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데 용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겼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처음 본 분이, 인구 100만쯤 되면은 그래도 나름 좀 중앙정치권 무대에서 이름이 없더라도 지역에서라도 이름이 알려진 분이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후보한테 20% 득표율 차로 예. 참패를 했습니다. 자, 용인하면은 수도권 빅5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말이죠.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진 유일한 도시가 바로 경기 용인시입니다. 예, 인구 100만급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네. 새누리당이 당선된 곳이 용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한번 출마를 해보시지 그랬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 용인, 용민, 이게 또 어감도 비슷하고 말이죠. 예. 예. 그러나 미디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사실 이 용인의 특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야말로 도농복합 도시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남, 부천, 그리고 구리. 여기는 도농복합 도시라고 볼 수 없는 완벽한 그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말이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만 가더라도 예. 거기는 대부분이 다 이 농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농촌이나 도농복합 지역은 아무래도 여당, 도시 지역은 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한 연홍 야도 현상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지역은 어떨까? 용인을 뺀 수원, 성남, 고양, 부천에서 현 시장, 야당 시장이 수성했습니다. 제일 주목되는 곳은 역시 성남시입니다. 예. 인구 100만 돌파를 앞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 3년 반 만에 이렇게 부채를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빚더미 부패도시 오명을 벗고 반부패 경쟁력 경기도 평가 1위를 차지할 만큼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켰다. 현 시장 이재명 시장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당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사실 2010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민심, 이 민심을 제대로 수렴한 지역에서는 결국 또 승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간판으로는 또 어떤 지도자의 눈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기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실력만으로 결국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본다면은 참 새누리당은 정치를 참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눈물 한 방울에 그냥 영남이 싹 결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질 정치, 막장 정치, 이걸로 앞으로 수준이 높아질, 더욱더 민도가 높아질 이런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이 새누리당은 결국 도태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에서 지고 농촌에서 이기고 특정 지역에서만 이기고 여러 지역에서 나온 그 출신 인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지고 이런 당이 무슨 미래에 희망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오늘 그래서 한겨레 6면 기사를 보면 말이죠. 예. 박근혜 마케팅 서울 중부권에서는 한계 있었다. 이런 새누리당 내부의 평가가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사 지방선거 다음 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힘을 모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윤상현 사무총장.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이 평가받은 것이다.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표가 나온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전임 대통령으로서 눈물 한번 흘려주면 계속 당선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후보가? 한겨레는 이렇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 박근혜 마케팅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승리를 거둔 인천과 부산, 경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한정적이었다는 거지요. 예. 현기환 새누리당 지방선거 기획단장은 친박근혜에게 핵심이 후보로 나선 인천과 부산은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간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보수층이 많은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도
박근혜 마케팅이 아니었다면 1에서 2% 차이로 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그러나 현기환 단장은 친박계가 아닌 서울 정몽준, 충북 윤진식의 후보나 현직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던 충남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현기환 후보 자체가 친박 아닙니까? 이 말에는 뭐가 녹아 있냐면은 만약에 서울이나 충북 이런 지역에 친박 후보가 나갔으면은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더 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박근혜 마케팅이라니 저열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실력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친박 후보를 외면해 가지고 이게 선거 패배를 자초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반면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무능한 정부 대응에 실망해서 투표를 포기했던 여당 지지층을 설득하려는 그런 전략이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마케팅이 성공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한 결과로 보이는데 수도권의 그 표심을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별 표심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되거든요. 오늘 한국일보 신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20대는 70대 30. 70이 누군지 아시겠죠? 30대는 75대 25. 그리고 40대는 65대 35. 예. 이런 식의 구도였습니다. 50대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몽준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요. 자, 경기도는 어떠냐? 20대 65대 35. 김진표가 65고 남경필이 35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대로 갔더니 70대 30. 40대로 갔더니 65대 35.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인천은 어떠냐? 20대 60대 30. 그리고 30대 70대 30. 40대 60대 4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세대별 득표율은 이런데 결국 인천 경기에서 야권 후보가 졌다는 거는 예. 이 세대층이 또 투표율이 낮았다는 그런 반증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별로 젊은 사람들은 야당 좋아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당을 좋아하고 이런 현상이 뚜렷한 거죠. 어쨌든 이 수도권 40대까지 야당 성향이 뚜렷하다는 점. 결국 앵그리 마음의 그런 표심이 40대가 야당 쪽에 기울게 됐던 그런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그리맘. 이분들이 또 진보 교육감을 출현시킨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점을 오늘 한국일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확보를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심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안철수 책임론이 나옵니다. 광주에 집중한 탓에 수도권을 소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광주.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 트위터뿐만 아니라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당력을 광주에 집중하는 바람에 경기 인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청래 의원도 어제 우리 국민라디오 안진걸의 으라차차에 나와서 광주의 당력을 올인하는 바람에 초박빙 지역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것이 내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오늘 오면 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철수, 통합, 전략, 야권은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야권의 숨은 표는 결국 꼭꼭 숨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세월호가 없었다면 사실상 참패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력으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야당 지도부가 말이죠. 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주에서의 작은 승리와 수도권에서의 큰 패배를 맞바꿨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김한길 안철수로는 다음 선거 치를 수 없다. 큰일 난다. 특히 730 재보선. 이거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호응할지 뭔가 반응을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네요. 대선 득표율로 비교해 보니까 말이죠. 여당은 13곳에서 하락했고 야당은 10곳에서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 시도지사 선거 17곳과 대조를 해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여당 득표율 대구에서 24%, 강원에서 13% 빠졌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 말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당의 어떤 그런 노선, 전략 이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결국 김부겸 후보, 최문순 후보의 개인기에 결국 의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또 말이죠. 이번 6.4 지방선거의 그런 결과를 갖고 말이죠. 730 재보선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재보선, 7월 재보선에 경기 수원, 평택을, 김포, 그리고 충북, 충주, 대전, 대덕, 부산 해운대 기장갑, 울산 남구을 7곳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수원, 평택을 김포, 충주, 대전, 대덕, 그리고 부산 해운대 기장갑, 울산 남구을 다 새누리당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예. 네.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던 그런데 이번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내놓고 혹은 의원직을 상실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7곳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광주 광산을 이 5곳에서는 야당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서울 동작을은요. 여당 후보가 당선됐던 곳입니다. 정몽준 후보의 지역구였죠. 그렇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지역구인데 이번에 정몽준 후보가 있었던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서울 동작을에서조차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밀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나 이거는 뭐 참 6.4 민심이 730 민심과 동일할 것이다라는 조선일보의 막연한 추정인데요. 한 달 반 사이에 과연 여야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얼마든지 가변적인데 글쎄요. 야당이 그 사이에 뭐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 힘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730 재보선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올 것인가? 이게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중량급 인사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던 김왕식 전 총리, 이해운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나돌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은 이미 평택을의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김문수 지사는 못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그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김문수 지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마한다든지 서울에서 출마한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경기도 선거구에서는 후보로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새정치연합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전 원내대표, 김상곤 전 교육감, 이계한, 정장선 전 의원, 이분의 그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 그 조중동을 보면 말이죠. 이번 선거 결과에 이 조중동이 어디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교조와 가까운 진보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점. 또 어제 새누리당 당지도부 회의에서도 실은 이 진보 교육감에 대한 언급이 상당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을 통해서 들어보실 텐데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수가 된 진보 교육감, 반대자 뜻도 헤아려야 한다. 그나마 이건 굉장히 고상합니다. 하지만 중앙일보 일면 제목은 전교조 교육감 시대, 그 밑에 학생 605만. 구체적으로 서술하진 않았지만은 전교조 교육감 아래에 있는 605만의 학생들이 위태롭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설 제목, 진보 교육감, 전교조와 한통속으로 가면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아예 로또 복권 뺨치는 교육감 직선제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냥 아무나 로또 찍듯이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없애자라는 것이 동아일보의 주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권에서 새누리당 단 한 곳도 광역단체 장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모두 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휩쓸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시종 충북지사, 관운이란 말이 실제로 있는 모양입니다. 관운이란 것이 실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같은 경우 1995년 충주시장 도전한 이래 7전 전승이었습니다. 선거 불패에 아주 달인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총선 그리고 충북지사 선거 이렇게 해서 나왔죠. 특히 2010년 같은 경우 충북지사의 충북지사를 현직을 유지하고 있던 정우택 지사를 누르고 당선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이시종 지사, 예, 또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완구 원내대표 민망하게 됐습니다. 충남 청양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충남지사, 청양군수 모두 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동작의 서청원, 동작 출신이면서 경기도 화성이죠. 화성에 예. 지역구를 둔 서청원 중진의원, 그리고 인천 남구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 의원 모두 다 지역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지도부 회의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통했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한겨레 신면 기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구청장 선거가 좀 흥미롭습니다. 결과는 5대 20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20. 근데 새누리당 여성 후보들이죠. 서초, 강남, 송파 모두 여성 구청장이고요. 다 이름이 희자로 끝납니다. 희자매. 예. 서초, 강남, 송파. 예. 이채롭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태풍급 멘붕에 빠진 증거. 새누리당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 참으로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집중하느라고 물론 정당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만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많이 진출한 것은 국가 백년대긴 교육을 생각할 때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또 무엇보다도 교육감 선출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에서 13개 시구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고 그중에서 8분은 정교조 출신의 교육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교육 현장에 어린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이념 교육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교의 안전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데 과연 교육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갖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한 목소리. 어제 TV 조선과 채널A는 교육 현장 갈등, 무질서를 우려하고 나서는데 네,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교육부의 마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일선 학교가 정책 실험장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분의 13, 13분의 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전체 교육감의 70% 이상이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고 그중에 60%가 전교조 출신이란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떠맡을 초중고 교육 현장에 일대 파란이 예상되고 정부와 이들 진보 교육감 그리고 상당수 학부모들 간에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TV조선은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한 목소리. 이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직선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육감 직선제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제도 자체, 직선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의 정책은 뒷전. 교육 관련 경력 없이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보니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공약도 난무합니다. 한국교총은 조만간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윤호근 의원 주장과 다르지 않고 미국의 많은 주가 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임명제로 이렇게 가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은 있다. 직선제 있을 때는 교육 자체가 되고 간선제나 임명제 있을 때는 교육 자체가 아니라는 등식은 저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 하나가 듭니다. 니들이 선거에서 이겼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까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만일 악수를 청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대통령의 악수 요청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죠. 대통령이 누구냐를 떠나서 막상 대통령의 악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 짧게나마 고민이 필요한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대통령이 차지하는 위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해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엊그제 지방선거 투표장에서 정당 참관인으로 있다가 경력차 악수를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거부한 노동당 서울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주인공입니다. 김한울 국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김 국장님 어떤 분인지 본인 소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 지난해 2013년부터 당시 진보신당의 그 당원으로 처음 가입한 당원입니다. 예. 요번에 그 당에 가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투개표 참관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예. 노동당은 이제 진보신당이 당명을 바꾼 거고요. 예. 예, 뭐 자발적으로 바꾼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명칭이 진보신당이라는 명칭 자체가 나름대로 오래된 이름이긴 했는데, 예. 진보신당이라는 당명이 사실 임시적인 신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임시적인 좀 당명이었어서요. 예. 이번 기회에 고정적인 이제 임시적인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을 좀 변경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에 따라서 실제 당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은 지는 아직 1년은 안 됐지만요. 예.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하시게 됐는지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투표 현장에서 이게 투표 참관인들이라는 분들은 보통 정당이나 후보자의 추천에 의해서 현장이 정확하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투표 현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투표를 참관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에 청운효저동 제1투표구에 참관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새벽 6시부터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과 투표 진행 상황들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 매 투표 때마다 사실 청운효동 제1투표구에 대통령이 오전에 투표를 하는 게 관행처럼 고정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예.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가장 가까운 투표소이기도 하고요. 예,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곳에서 투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죠? 사실 그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된 다음에 대부분 대통령들이 늦어도 한 8시 이전에는 다 투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상당히 늦게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8시 한 반 넘어서야 기자들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투표소에는? 거의 정확하게 9시에 맞춰서 도착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9시 정각 정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의 시기를 봤을 때 거의 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한을 국장께서는 그 노동당에서 여기 참관인으로 가시라 해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투표할지도 모른다.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좀 개인 의지가 반영이 된 결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번에 그 당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처음으로 선거를 치르는 첫 번째 경험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투개표도 한번 참관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에서 따로 투개표 참관을 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고. 예. 제가 좀 경험 차원에서 투개표 현장을 좀 들어가 보고자 했었던 가운데 어느 투표소에 들어갈 것인지에 있어서는 이왕이면은 좀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제1투표소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1투표소에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고려는 또 없었습니까? 충분히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항상 예. 모든 선거 때 그 투표소에서 대통령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악수를 청할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몇몇 분들과 이제 차례로 좀 악수를 해서 격려를 좀 했고요. 예. 이 김한을 국장 차례가 가까웠을 것 같은데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점점 다가올 때 어떤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소에 진입한 다음에 신분 확인 절차에서부터 경호원들이 바로 옆으로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청운효자동 동장님이 옆에서 좀 안내를 해주시는 정도였는데. 신분증 제시하던가요? 제가 멀리 있었고 또 기자들이 그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신용카드를 내서 화제가 됐었는데. 예. 그 일도 화제가 됐었는데, 등 뒤에서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예. 사실 계속 그 현장이 아침 새벽 6시부터 공항 검색대 이상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를 하러 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투표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과 이후에 일반 투표인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을지가 좀 나름대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었었고요. 예. 사실 다른 참관인들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고 다시 투표함에다가 넣고서 이제 투표장을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때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인석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 김 국장님 빼놓고는 사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네요. 예, 대부분 투표 참관인 자체가 지역에서 후보자나 정당에서 소개를 통해서 그 현장에 나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여성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많이 계시는 게 다른 투표구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가올 때 나는 일어서지 말아야지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사실 다른 분들이 일어설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갑자기 일어서는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투표를 참관하고 있었는데 따로 어떤 사인이나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모두 다 일어나셔서 그랬던 거고요. 예. 그 일제히 일어나는 분위기가 좀 낯설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악수를 하고 오실 때에 인사는 할 수 있겠지만은
투표소에 온 그 선거인하고 참관인이 따로 뭐 악수를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군요. 그 손을 내밀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 뭐 사실 계속 악수를 하고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 손을 다시 이제 몸쪽으로 가져가지 않은 채로 계속 악수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예. 제 자리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저는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예.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간단한 뭐 질문에 답변을 하고 돌아가셨죠. 예. 손을 내밀었는데 이제 악수를 받아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 한 몇 초나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던가요? 글쎄요, 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뒤쪽으로 카메라 조명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정확하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힘들었고요. 대략 뭐 간단한 한 질문을 나누는 정도 시간 동안에 손을 들었다가 예. 자연스럽게 손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셨습니까? 사실 악수를 받지 않으니까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고 예. 그것 때문에 제 옆에 놓여있던 카메라를 보고 기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아니라 참관인이라는 대답을 했던 것이 김한호 대화의 국장에게 전부고요. 기자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 기자세요라고 물었고요. 예, 저는 참관인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예, 그 외에 다른 대화나 뭐 그 후에도 경호원들이나 다 비롯해가지고 아무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예. 사실 예, 말씀하시죠. 5월 9일 새벽에 이제 청와대 앞에 세월호 유족들이 오셔가지고 밤을 새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를 시작하면서 오고 있을 때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좀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밤새 현장에서 유족들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밤을 새는 분들을 모습들을 이제 봐왔는데 날이 밝고 나서 KBS 사장이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유족분들이 일어날 때쯤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요. 예. 사실 유족들이 그렇게까지 밤을 새면서 앉아 있었는데 유족들이 돌아가는 결정을 하는 순간에 바로 그렇게 면담 거부 결정을 보도를 내보내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좀 뇌를 스쳤고 예. 유족분들에 대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좀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좀 사진 보도된 거를 보니까 표정이 좀 굳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시겠지만 그 투표 참관이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2년 12월 19대 대선 때였죠. 그때도 투표 참관인 한 번이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악수를 좀 거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일을 참고하시지는 않으셨죠? 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 나중에서야 2012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보고 나서 찾아봤더니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예. 왜 악수를 거부했는지는 말씀해 주셨고요. 당일 트위터에다가 입장을 밝히셨던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투표를 마친 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자가 어울리지 않게 대통령이랍시고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닌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악수에 응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심경이 이제 이런 심경이셨고요. 예. 예, 또 지금도 이 심경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이 트위터에 남긴 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이유들, 박근혜 대통령이 좀 충분히 전달이 됐다. 나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박 대통령이 악수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고요. 예. 사실 현장에서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에도
그냥 단순히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했던 거에 불과한데, 뭐 그 당시 옆에 있던 참관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이게 오히려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 반응이 너무 커서 좀 놀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뭐 이 정도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왜 악수를 거부했는지는 뭐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좀 설명을 하셨지만 나중에 그 청와대 뭐 경호원이라든가 비서진으로부터 왜 그러셨느냐, 뭐 악수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안 들으신 거죠?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하기 전에는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은 예. 투표하고 나간 다음에는 전혀 아무런 얘기는 없었고요. 어떤 서로 주의사항을 얘기했습니까? 경호원들이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사실 원래 투표장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들어오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찍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현장에서의 사진은 춘추관을 통해서만 찍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합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진을 찍지 않을 것이라는 뭐 협조에 대해서는 응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관련 기사들 보셨습니까? 예, 뭐 전부 다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예. 현장에서 뭐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뭐 보도했던 것들을 전해진 링크를 통해서 좀 몇 개를 봤었고, 그 후에 어제 정도에 한번 몇 개의 기사들을 더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좀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인상에 남는 반응들이나 또 뭐 격려의 말도 있었겠지만 반대의 어떤 입장을 또 보인 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가던가요? 뭐 사실 트위터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반응이 왔었던데요. 예. 사실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해당 계정들을 좀 들어가 봤더니 대부분의 계정들이 트윗이 저에게 욕을 하는 트윗 몇 개 외에는 전혀 없는 계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예. 그 외에 인터넷에 그 기사에 달린 댓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주변 분들이나 해가지고 사실 부정적인 반응을 접한 예는 없고요. 몇몇 분들이 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하는 거 외에는 사실 의외로 뭐 논란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종편 일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좀 집요하게 좀 이 얘기를 확대하려고 보도를 하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을 받았었고요. 예. 그 외에는 사실 이 일 자체가 뭐 당일 이슈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뭐 이 정도까지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다음 날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보도를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자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했었습니다. 예. 이 투표 당일날 보도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노동당에서도 후보들이 선거에 나섰기 때문에 어떤 투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노동당 지방선거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사실 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뭐 여러 후보를 내면서 후보 당선도 목표로 많이 하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정당 자체에서는 2% 이상의 득표를 좀 목표로 했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예. 하지만은 현재 뭐 성적표상으로 2% 득표에는 명백하게 실패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정당 차원에서 많이 그 이번 선거 준비부터 해가지고 선거 대응에 있어서 뭐 반성하고 평가를 좀 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결과가 자체가 뭐 다른 이유보다도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비해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최종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투데이 뉴스라는 언론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악수 거부, 김한울 소속 노동당 총 7명 당선 이렇게 좀 보도가 됐습니다.
예. 경남도 같은 경우에 도의원 선거에 한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나머지 6분은 이제 아마도 그 기초의회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하는 차례로 알아봤고요. 일부 네티즌들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악수를 거부하지 말고 차라리 악수를 좀 길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뭐 좀 아쉽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뭐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전달하자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고요. 예. 사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악수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뭐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다시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뭐 크게 뭐 이야기를 또 길게 나누거나 할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악수 요청을 거부한 게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한 분의 의사표시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뭐 시민 입장에서도 좋고요. 또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입장에서도 좀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시간을 빌어서라도 하고 싶은 말, 뭐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도 괜찮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있는 것들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악수 거부를 한 사실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뭐 지지정당하고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서 되게 고맙다, 대신 그렇게 해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실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보편적인 것을 좀 확인하고서 저도 역시도 좀 놀란 부분들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이런 상황을 좀 직시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뭐 모습도 방송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낀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눈물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건의 해결이나 수습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더 큰 걸 텐데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문제들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 좀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 일을 먼저 챙기지 못하고 계신 게 좀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나 어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의 유족들,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한마디로 좀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방선거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어떤 행보를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정당 활동하고 계시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투표를 마치고 나서 뭐 말씀을 주변에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자면은 사실 많이 갈등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보정당 쪽을 지지를 하긴 하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역시나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두 양당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뭐 노동당을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었다. 뭐 이런 말씀도 가슴 아프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요. 예. 사실 처음으로 선거운동과 투개표 참관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벽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더 올바른 이야기와 더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정당을 소신 있게 투표하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거대 여당과 야당 두 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이 노동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의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고민 없이 갈등 없이 노동당을 선뜻 지지하실 수 있도록 표를 던지실 수 있도록 좀 더 선명하게 노동당의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 나가는 것과 좀 부조리한 선거 관련 제도들은 바꿔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앞으로 실천을 통해서 노동당의 모습과 이름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노동당이 정말 대안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다짐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경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동당 서울 종로 중구 당원협의회 김하늘 사무국장이었는데요. 지방선거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악수 요청을 거부해서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정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 최강희 평론가께서 소개해 주실 영화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네,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의 사법체계의 문제점 지적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최강희 평론가로부터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네. 뭘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궁금해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제목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요. 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예. 예. 조상훈 도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저는 나는 이걸 의도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왜 내가 이걸 했다고 그러지? 이 인생의 대부분이 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해를 많이 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별로 안 사시는 편이세요?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데 좀 비교적 많이 산다고 봐야죠. 많이 산다. 뭐 언론인이기 때문에 인상에서 뭐 저 사람 저럴 것 같다라고. 근데 뭐 만나 보니까 어쩌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고요. 예. 그렇군요.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뭐 얘기해 보니까 좀 재밌는 사람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좀 간혹 들었고요. 그 예전에 저는 회사 다닐 때 선배한테 오늘 회식이다 그러고 선배가 그러시길래 제가 농담으로 술 한잔 마셔주고 그랬거든요. 마셔주고. 예. 그래서 농담으로 그냥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말로 마셔주고 그랬더니 뭐 마셔줘? 마셔줘? 내가 싫은데 억지로 와준다는 거야? 내가 무슨 구걸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의 의도를 좀 곡해해가지고 받아들이셔가지고 버럭 화를 내시는 바람에 상당히 당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트위터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 140자 안에다가 어떤 맥락을 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이렇게 하시고 맥락을 잘 이렇게 파악을 못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그런 답답한 경우를 왕왕 겪게 되는데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화,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만약에 어떤 오해를 샀는데 그것 때문에 형사 기소까지 된다면 어떨까? 어떤 심정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화로 옮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수호 마사유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죠. 수호 마사유키 감독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 영화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개봉해서 또 인기리에 상영이 됐던 쉘리 댄스라는 작품을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근데 그 작품 이후에 11년 동안 아무런 영화도 만들지 않았어요. 뭐 먹고 살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침묵을 지키시다가 지난 2006년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법정 드라마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한국에는 2년 뒤인 2008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일본의 청춘 스타인 카세리오가 주인공을 맡고요. 또 일본 국민 배우라고 하는 야쿠쇼 코지가 영화에서 이제 변호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카세리오라고 하는 친구가 맡은 역할이 이제 가네코 테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가네코 테페이가 이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 보려고 이제 지하철 탔어요. 근데 아주 그냥 일본 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출퇴근 시간대에 일본 전철은 정말 우리나라의 전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심각합니다. 예, 굉장히 콩나물 지루죠. 예. 거기 이렇게 탔는데 탔다가 이렇게 툭 내리는데 여고생이 자기
팔을 툭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 만졌다. 추행했다. 예, 추행했다. 엉덩이를 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니, 이 가네코 테페이를 잡고, 또 거기에 있던 이를테면 전철에서 경찰이, 예, 그 사람을 경찰이 넘겨버립니다. 예, 넘겨버리고, 결국은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까지 당하게 되면서 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으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네코 테페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만원 전철에 끼어가지고 옷이 이 전철문에 끼었어요. 예. 자기 옷이, 양복이. 그래서 그 양복을 이렇게 빼내려고 계속 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여고생의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팔꿈치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한 게 아닌데 이 여고생은 자기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계속 팔꿈치를 이렇게 건드리니까. 예, 건드리니까.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그걸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억울하겠어요. CCTV가 만원 전철 안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각도에 의해서 엉덩이를 만져줄 수 있느냐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반박 증거들을 이제 들이밀지만, 그러면 검찰은 사실, 이 사람을 기소했다는 것은 결국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당신 의심 받을만 하고 추행한 게 틀림없네라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판단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한 억울한 남자의 사연을 통해서 수호 마사유키 감독은 과연 사법제도라는 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번째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자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명의 죄인을 놓칠지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예,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사법 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미죠. 근데 우리가 흔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도 바로 그래서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쉽게 무시되잖아요. 일단 기소만 됐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범죄자. 특히 유명인이거나. 기소되기 전부터 이미 낙인 찍히죠. 혐의가 그냥 완전히 범죄 사실처럼 이렇게 부풀려지는, 특히 언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대통령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또 사실로 믿어버리게 되는. 나중에 그 사람이 무죄를 받으면 그 무죄 받았다는 게 대소특필이 돼야 되는데 또 그때는 슬쩍 빠지잖아요. 안 나오거나 짧게 한 줄. 예. 그러니까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법제도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피의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불리한 어떤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이 혹시나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검찰에 기소되면 99%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소가 되면 정말 그렇게 다 죄를 졌을까요? 100명 중에 99명이 검찰이 그렇게 정확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그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수호 마사키 감독은 바로 그렇게 뭔가 어떤 부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오히려 죄 있는 인간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한 남자의 어떤 비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화 마지막 자막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이 심판받기 원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나를 심판해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입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구 심판한다는 얘기죠. 자기 입장에서. 특히나 검찰이나 사법부는 자신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영화 도간이라든가 부러진 화살 같은 것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막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몰아가기식 혹은 기획수사 이런 사법 시스템의 관행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기소가 됐는데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를
판결받은 예,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유죄로 알고 계시죠? 일단은 여전히 예. 고소가 되는 단계부터 예, 예. 아, 저거는 뭔가 처벌받을 수 있겠다. 예, 예. 그걸 노리고 이제 고소를 제기한 사람도 소장을 냈겠지요. 네네. 제 입장에서는 이건 좀 억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죠. 네.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소를 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재판 과정을 겪게 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인 어떤 그 타격이라든가 예. 심리적인 피해 이런 것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예.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네네. 그 구속 일수 등을 좀 감안해서 형사보상금을 국가가 네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타 뭐 구속 단계에 이르지 않은 네네. 그런 사건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보상금을 받거나 뭐 피해자죠 일종의 예. 입장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죠. 그 사법제도가 한 개인을 올감해고 거기다가 어떤 뭐랄까 주홍 글씨를 새기고 이런 생각은 들었죠. 나를 기소했던 그 검사 한번 만나보고는 싶다. 아, 그 사람은 그러면은 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해버렸으니까 그건 죄 아닌가요? 글쎄요, 심할서를 썼을까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소한 검찰, 그 검사는 벌 안 받나요? 그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고죄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왜 한 사람 괴롭힌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항변은 또 하겠지요. 내가 보기에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수였다. 한 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고의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유죄를 받을 것처럼 보였다. 근데 판사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 예, 어쨌든 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 그리고 지금 조상훈 앵커하고 나눈 대화를 통해서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그 개인에게 정말 진짜 뭐랄까요 진지하면서도 진중하게 다가가서야 된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게 바로 사법제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벌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법제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영실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는 어떤 특정 사건을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고요. 수호 마사유키 감독이 다양한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부러진 화살이라든가 뭐 도간이라든가 최근에 뭐 또 하나의 약속 같은 그런 작품들이 이제 법정 드라마로서 굉장히 그 부당한 어떤 그 권력의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발을 하고 있다면 이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한 사건. 그냥 성희롱으로 성추행으로 오인받았던 한 명의 그 작은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휘저어 놓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만큼 사법제도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소가 됐던 사건은 뭐였냐면요. 직장 내에서 누군가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고 이거 제대로 조사하라라고 했더니 그 당사자가 자기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저를 이제 고소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사실 변호인도 그렇고요. 또 멀리 가지 않아도 그 우리 현대 정치 상황을 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많은 피의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법제도의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요. 강압수사나 고문수사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기소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래서 뭐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중요시하고 기소 자체도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도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그 구속이 좀 지나치게 남발되는 그런 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영화 타이틀이 이렇게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유죄라고 기소하고 또 선고할지라도 진실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영화의 마지막 자막 당신이 심판받기 원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나를 심판하라. 이 얘기를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교적 큰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다가옵니다.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재보궐선거 해당 지역이 지금 현재 확정된 곳이 12곳이고요. 주로 서울, 경기 등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법원 선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한 4곳 정도가 추가돼서 최대 16곳에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재보궐선거가 7월 30일에 치러집니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거나 예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우에 동작구 을 지역구고요. 또 서대문구 을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요. 충남은 서산시 태안군 지역구고요. 대전은 대덕구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광산구 을이고요. 전남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이 지역구와 순천 곡성 지역구, 그리고 나주 화순 지역구가 확정됐거나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지역입니다. 경기도에도 많습니다. 김포시가 그렇고요. 평택시 을 지역구, 수원시는 을, 병, 정 이렇게 3개 지역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충북은 충주시고요. 울산 남구 을,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이 한 지역구인데 이곳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유권자들의 또 판단이 기다려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